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재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공동나 대신증권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릴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되게 예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에 대해서 테마로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저도 설레는 이 콘텐츠를 기대 충족시켜드려야 될 텐데. 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그러셨으니까 채권부의 식구님들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콘텐츠 봐라라는 아니, 강력한 그냥 한마디로 말씀 권고 좀 이유? 드리면 네, 이게 채권부위가 고품격 채권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딱 들으시면 그렇죠. 예. 고품격이 되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품격 지식 채널에 예. 도움을 주시는 공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거 잘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또 그 내용 열심히 공부해서 예. 앞으로 투자의 전략에 승점을 높이는데 예.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연준은 예.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금리 공부해야지, 채권 예. 공부해야지 하지만 뭐 FOMC 얘기 나오면 굉장히 또 머리가 아우 아파지고, 예민하시죠. 예. 일단 영어를 싫어하시니까요. 다. 근데 어쨌든 뭐 항상 연준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FBI 같은 데도 자기들끼리 패드라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하긴 하는데 굳이 이제 여러 그 조직과 구분을 지어서 패드란 명칭을 쓸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연준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IP가 확실하네요. 예, 연준이란 데가 특히 뭐 지분 관계도 민간이 갖고 있어서 뭐 음모론을 신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연준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이즈 센트럴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명칭을 갖고 있죠.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할은 뭐 각 중앙은행별로 하는 걸로 비슷합니다. 통화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뭐 양적 완화도 하기도 하고 이런 기관이고요. 거기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한다든지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을 따진다든지 그리고 금융 소비자 기능이랑 보호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화 정책을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고요. 2번부터 3번, 4번, 5번은 각 나라별로 약간 특징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감독기구라든지 정부기구 내지는 정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큰 이견은 없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연준,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분명히 중앙은행이 맞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제가 압축해서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중앙 조직입니다. 연준 내에서 중앙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연준 내 연준 조직이다. 연방 조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연준이 있습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물리적으로 두 개를 합친 게 아니라 이 인원들과 이 맨파워들이 합쳐져 가지고 FOMC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OMC라는 데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핵심 기구다. 그리고 FOMC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네. 중앙 조직과 12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지역 조직이 합쳐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 연방준비은행, 지역별 은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뭐 12개만 있느냐라고 반문하시기도 하셔가지고 남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연방준비은행의 그 지역 쪽 조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브랜드, 리치먼드,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미네아폴리스, 캔자스 시티 그리고 댈러스라는 디스트릭트라고 표현되는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재미납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긴 합니다만 특히나 12번째 한번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관할하는 예. 지역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이동했던 이런 거고 국가 체제 자체가 동부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연준을 설립할 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됐던 지역들은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거고 동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든지 경제가 발달됐던 지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캘리포니아 지역이 엄청나게 IT 기업들도 많고 엄청나게 큰 경제 권한로 있긴 합니다만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상당히 외진 지역이었고요.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동부 지역, 필라델피아 이런 쪽이 사실 뭐 거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집중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많이 있는 거고 점점 권한을 넓혀간다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그런 논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연준이 12개인데 너무 동부에 집중된 것 같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요 지역들을 좀 더 쪼개가지고 지역 연주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이 보신 줄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들 좀 더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엠씨는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예.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예. 부분, 예. 연준의 역사 예.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1907년 미국의 경제공황 때였었습니다. JP 모건이 중앙은행도 아닌데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권한 내지는 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극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면 아주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자라는 취지가 설립이 돼서 1907년 경제공황 이후에 1913년 연방준비법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탄생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좀 쓰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중앙은행 시스템들보다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합의체 정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원 은행들한테 좀 네. 지원을 해주자, 조심해서 행동을 하자라는 정도였고 또 반대로 회원사가 아닌 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어설프긴 합니다만 초기에 연준의 행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기가 1913년 정도라고 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약간 실체 자체가 지금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 1935년에 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제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클스라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연준의 목표 물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내세웠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첫 의장이 에클스 예. 라는 거죠. 예. 그 에클스 이전에는 의장이라든지 대빵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이라든지 네네. 통화청장 이런 분들이 이제 했었다고 하는 거죠. 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만의 의장을 만들었던 시기가 1935년에 연준법이 개정된 이후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첫 번째 의장이 에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개시장위원회 같은 FOMC 같은 시스템도 확대 재개편이 돼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의 금리 결정이나 통화정책 결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가 갖추게 된 거죠. 네. 참고로 에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아니구나 구글 지도 검색을 해보시면 연준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워싱턴 내에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연준 건물의 별칭이 에클스 빌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는 영화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분이 나름대로는 첫 번째 의장이기도 해서 네, 네. 그런 명칭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에클스 빌딩. 예. 이걸 보면 이제 연준 첫 의장이네. 이걸 그쵸.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장명을 하거나 네. 명칭을 붙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동락 빌딩, 예. 센터, 공동락 센터 이렇게. 그 센터하고 이제 소유 주면 좋겠는데. 소유 주면 좋겠는데. 뭔가 잘 어울리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유를 하면 꿈은 좋을 텐데. 이루어진다, 파이팅.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내세워서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네. 연준의 자율성도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준비법으로 인해서 그 회원 은행들 간에 아주 느슨한 합의체 같은 게 연준의 실체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중에 대빵은 재무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데 예. 이때부터는 연준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재무장관이나 통화청장, 지금 우리로 따지면 금융위원회 같은 이런 쪽 조직인데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게 경제에 미치는 이펙트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단초가 1935년에 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주인이 된 느낌이 예, 그렇죠, 이제부터. 예. 연준 이사들의 임기도 이전보다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14년 정도 수준이니까 꽤 임기가 길어졌죠. 야. 예탁 기간 규제 완화 및 통화 통제법이라고 하는, 항상 이제 미국은 뭐 연준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정책이라든지 정부 사이드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1980년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물가가 급등을 했던 시기였고요. 네. 일종의 또 금융 위기 내지는 경제 위기가 왔던 상황이었겠죠. 네, 그때 이제 통화 시스템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요때 이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회원 은행과 기타 예치 기관의 연준 대출 및 지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물론 뭐 점점 범위를 넓혀가긴 했습니다만 1980년대 이전만 보면 비회원 은행이라든지 기타 예치기관들 같은 경우, 우리로 따지면은 은행들 이외에 예금을 예치하는 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 중앙은행 내지는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뭐 연준한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줌과 동시에 지준을 부여를 해야 되는, 지급 준비 의무를 부여를 해가지고 국가의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던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연준의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이제 독립성을 갖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통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FOMC. 예. 그것도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예. 우리가 또 알고 이해하면 좋을지 싶습니다.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 조직이 있고요, 지역 연준이 있는데 이 두 조직이 합쳐져서 FOMC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영문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The FOMC is the body of Federal Reserve System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내용들인데, 네.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국제 무역 및 결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증진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서 끝에 나오죠. National Monetary Policy라고 얘기해서 통화 정책,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구다라고 네.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워싱턴에서 임명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7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뉴욕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개 시장을 오퍼레이팅을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가고, 연방준비은행 지역 연준이 12곳 있다고 했는데 뉴욕을 제외하면 11곳이죠. 11곳이 이제 4개의 그룹으로 인해서 매년 순번제로 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예. 달라지는. 예. 그래서 FOMC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의사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실제 실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정원이 7명 플러스 1명 플러스 4명이니까 총 12명이 되는 거죠. 12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4개 그룹이니까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같은 경우가 한 그룹으로 해서 순번제로서 해마다 사람이 바뀌면서 금리 결정할 때 들어가시고요. 네. 뭐 클리블랜드, 시카고는 왔다 갔다 하시고,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 댈러스도 3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번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미네아폴리스, 캔자스,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가 또 이게 돌아가면서 금리 결정에 들어가긴 할 텐데, 네. 이건 실제로 금리를 결정하는 분들인 거고, 지역 연준 중에서도 보면 당장 투표권이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십니다.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가 회의를 할 때 보면 금리 결정할 때 실제로 서명을 하거나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분들은 11명이긴 합니다만, 다 같이 거의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얘기하고 주는 분들은 17분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네. 보통 이제 점도표를 많이 보시면은 점이 12개 이상 많이 좀 찍히는데, 그분들도 다 점도표에서는 본인 의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이 17개 정도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FOMC 구성은 12명인데 왜 점도표에서 인원이 많아요 할 때 그런 오해는 그런 오해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무는 공개 시장의 운용을 통해서 그걸 책임지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기금금리, 연망금리, 보통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통화 및 신용에 대한 동향과 수요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 뭐 글로벌 경제, 당일 모의 경제에 대해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정말 이제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그 FOMC에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글로벌 각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 뉴스도 보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의사 결정은 도대체 이게 굉장히 막중한 책무가 있다 보니까 그 논의의 과정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회의를 하기 전에 2주 전에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얘기해서 통칭 베이지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코멘터를 요약해 놓은 데이터, 뭐 자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근간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베이지북이 나름대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이터들, 다른 통계 데이터들에 비해서 좀 먼저 나온 데이터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7분이 모여서 야 이거 보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줄여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2주 전에 베이지북을 발간을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2주가 지나고 나서 FOMC를 결정하고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3주 후에는 정규 회의의 의사록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꽤 FOMC를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 2주, 뒤에 3주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회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년에 8번 하는 게 지금은 거의 뭐 정례화된 거고요. 6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2번 회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었고 이런 일정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벌써 명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당연히 나와 있고요. 2024년, 25년까지도 일정이 나와 있어서 그걸 뚝 보시면은 특별히 일정과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비슷한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일본의 금융정책회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유럽통화정책회의도 6주 체제를 갖고 있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보면 원래는 매달마다 했었습니다. 매달마다 했었는데 2017년부터 6주에 한 번 연준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8회 해서 분기마다 2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라든지 의사결정의 타입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례회의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평온하게 정상적인 회의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정에 없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예정에 없는 회의가 아닌 긴급 FOMC를 소집해서 금리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었죠. 그때 기준금리를 갑작스럽게 75p 인하를 해서 대응을 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해서 정례 회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정책 대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 결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매번 이제 예, 보는 예. 건데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러는 건지 좀 그 그렇죠. 경제적 연관성 예. 좀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을 더 포커싱을 한다거나 또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에 더 포커싱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에 포인트를 줘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가가 높은 국면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이제 경기가 경직돼 있고 위축돼 있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서 경기를 부양할 때도 있겠죠. 보통 이제 기준금리 변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당일한 방향성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연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지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하니까요. 딱 대놓고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조나 스탠스를 갖고 쭉 이제 한번 올릴 때는 꾸준히 올리고 한번 내릴 때는 꾸준히 내려가지고
원했던 목적들이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통화 정책을 준비하고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기조 변화, 스탠스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도 보면 한 번 금리를 올려서 한 번 금리를 내려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실제로 꾸준히 기조 변화를 통해서 시사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는 일단 다들 이제 점을 찍어 놓으면 처음에 저도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엑셀로 구현을 해보면 네. 그림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쁘게 나오긴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긴 하면 FOMC에 참석하는 연준 이사들과 지역 연준 총재들이 향후에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이걸 토대로 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예상하는 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점도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파란색으로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따지면 한 분 한 분 의사결정을 할 때 회의에 들어갔던 분의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에 이제 파월 의장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아, 그리고 이게 17명의 점이 찍힌 예, 예. 아까 말씀해 예, 주신 네. 회의에 풀리 이제 참석을 다 하시게 네. 된다라고 그럼 하면 17명까지 찍힐 수도 17명의 있다. 점도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고요. 보통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분포가 몰리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분포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석할 때 보통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지난 6월 달이죠. 점도표에서 5.6으로 이제 2023년에 최종 레이트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요게 이제 중위값 기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보다 높은 수치도 있고 낮은 수치도 있긴 한데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몰린 과정에서 평균 내지 정위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요걸 비교로 해서 지난 분기 때 점도표와 이번 분기 때 점도표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점도표에서 중위값은 5.1이었는데 요번에 5.6이니까 50bp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연준 위원들이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50bp 정도 수준이니까 통상적으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25bp 단위 하니까 금리 인상을 2번 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보면 요 점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점도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전과 후도 비교할 수 있고 현재 위원들의 그 밴드도 예, 예. 볼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제 전망을 하는데 중요한 그렇죠. 지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옆 페이지는 예. 간단히 그걸 요약해 놓은 그림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위값 위주로 본다는 얘기도 제일 끝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6월달 점도표 기준이긴 한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5.6으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월달은 5.1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 편차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점도표를 상향했다, 또 반대로 하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1년에 점도표는 몇 번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요. 4번. 그리고 FOMC를 할 때 분기마다도 첫 번째 FOMC가 있고 두 번째 FOMC가 있을 텐데 두 번째 FOMC에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6, 9, 12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분기 끝자락에 예. 만날 수 있는 점도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